역사란 무엇인가? 제3장 역사와 과학과 도덕. 아주 어린 시절 나는 겉모양과는 달리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강한 인상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분류의 문제가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역사는 과학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도 그다지 마음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용어상의 문제는 영어 특유의 현상이다. 다른 모든 유럽어에는 과학에 해당하는 단어마다 예외 없이 역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영어 사용권에서는 이 문제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이 불러일으킨 쟁점은 역사에 있어서 여러 방법의 문제에 대한 아주 편리한 서론이 된다. 18세기 말, 과학은 세계에 관한 인간의 지식과 인간 자신의 생리적 성질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도 당당한 공언을 했지만 이 시기에 과학이 과연 사회에 관한 인간의 지식까지도 진보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회과학이라는 개념, 그리고 사회과학의 하나로서의 역사라는 개념은 19세기를 통해 차츰 발전되었다. 자연의 세계를 연구하는 과학 방법이 인간 현상의 연구에도 적용되었다. 1851년에 간행된 사회정력학이라는 스펜서가 쓴 책의 제목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전통 속에서 성장한 러셀은 후에 기계수학만큼 정밀한 인간 행동의 수학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던 시대를 회상했다. 그 후 다윈이 또 하나의 과학적인 혁명을 이루고 사회과학자들은 생물학에서 힌트를 얻어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윈 혁명의 진정한 의의는 다윈이 역사를 과학으로 만들어 영국의 지질학자 라이엘이 이미 지질학에서 시작했던 것을 완성했다는 점에 있었던 것이다. 과학은 이미 정적인 것, 무시간적인 것을 다루기보다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다루게 되었다. 과학에 있어서의 진화가 역사에 있어서의 진보를 확인하고 아울러 보충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첫 번째 강연에서 말한 것처럼 역사의 방법에 관해 먼저 사실을 수집하고 다음에 그것을 해석하는 귀납적인 견해를 바꿀 만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건 역시 과학의 방법이 이의 없이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베리는 1903년 1월의 취임연설에서 역사는 하나의 과학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이때 그의 심중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이 위와 같은 생각이었다. 그런데 베리의 취임연설이 있은 후 50년 동안 이런 역사관에 대해 강력한 반발이 일어났다. 1930년대 저술활동을 한 콜링 우드는 과학적 연구의 대상인 자연의 세계와 역사의 세계를 분명히 구분하기 위해 특히 더 애썼다. 그리고 이 시기를 통해 베리의 말은 농담할 때 외에는 거의 인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역사가들은 거의 유의하지 못했지만 과학 자체에도 심각한 혁명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비록 그 견해가 틀렸더라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베리가 훨씬 옳았던 것 같다. 라이엘이 지질학에서 그리고 다윈이 생물학에서 행한 것이 이제 천문학에서 이루어졌으며 천문학은 오늘날에 이르는 우주 발달의 경위를 연구하는 과학이 되었다. 그리고 현대의 물리학자들은 자기들이 연구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역사가들이 100년 전에 비해 오늘날 과학의 세계에서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된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우선 법칙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자. 18세기 및 19세기를 통해 과학자들은 뉴턴의 운동법칙과 인력법칙, 보일의 법칙, 진화의 법칙 등 자연의 여러 법칙이 발견되어 결정적으로 증명되었다고 생각했으며 또 관찰된 사실로부터 이런 법칙을 귀납적으로 더 많이 발견하고 증명하는 것이 과학자의 일이라고 믿었다. 법칙이라는 말은 영광의 구름에 둘러싸여 갈릴레이와 뉴턴 등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회 연구자들은 자기들의 연구가 과학적 지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자 했으므로 과학계와 같은 용어를 택하고 스스로 그들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했다. 경제학자는 그레샴의 법칙이나 아담 스미스의 시장의 법칙 등에 의해 이 방면에 선두를 끄는 것 같다. 영국의 정치가 버크는 자연의 법칙이며 따라서 신의 법칙인 상업의 법칙을 내세웠다.
멜서스는 인구의 법칙을 제시했으며 라살은 임금의 철칙을 제시하고 마르크스는 자본론의 서문에서 근대 사회의 경제적 운동 법칙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문명사의 결말에서 영국의 역사가 버클은 인간사의 과정은 보편적이고 예외 없는 규칙성이라는 하나의 영광스러운 원리에 의해 일관되어 있다는 확신을 표명했다. 오늘날 이런 말은 진부하고 또 오만스럽게 들린다. 더욱이 자연과학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과학자들에게도 진부한 것으로 생각된다. 베리의 취임연설보다 1년 앞서서 프랑스의 수학자 앙리 푸엥카레가 과학과 가설이라는 소책자를 간행하여 과학사상에 있어서의 혁명을 개시했다. 그의 주된 논지는 과학자가 만드는 일반적인 명제는 더 진보한 사고를 만들고 진보하기 위해서 짜맞춘 가설이며 그것은 증명과 변명과 반박을 받게 마련이라는 것이었다. 오늘날에는 이런 것이 상식이 되었다. 나는 가설을 만들지 않는다는 뉴턴의 말도 지금은 공허하게 들린다. 하기야 과학자나 심지어는 사회과학자까지도 아직 이따금 법칙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말하자면 옛 친구 같은 것으로서 과학자들이 보편적으로 법칙을 믿었던 18세기나 19세기와 달리 그런 뜻으로는 이제 아무도 법칙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더라도 그것은 엄밀하고 포괄적 법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구에 대한 길을 개척하는 가설을 제시함으로써 뜻을 이루는 것이다. 미국의 두 철학자가 과학적 방법에 대해 쓴 표준적인 교과서에는 과학의 방법은 본질적으로 순환적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경험적 자료, 곧 사실이라 일컬어지는 것에 호소함으로써 원리를 위한 증거를 얻고 이 원리를 기초로 경험적 자료를 선택하고 분석하고 해석한다. 순환적이라는 말보다 상호적이라는 말이 더 나을 것 같다. 그 결과가 같은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리와 사실 또는 이론과 실제 사이의 이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새로운 발견으로 전진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고는 관찰에 의한 어떤 종류의 전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이 전제는 과학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이 사고에 비추어서 수정되는 것이다. 이런 가설은 어떤 문맥 또는 목적에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문맥이나 목적이 달라지면 무효가 된다. 어떤 경우이든 이런 가설이 실제로 새로운 통찰의 촉진과 우리의 지식 증대에 효과가 있는가의 여부를 경험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이다. 러더퍼드의 가장 뛰어난 제자이며 협력자의 한 사람이 최근 러더퍼드의 방법에 대해 그는 핵 현상의 움직임을 알고자 하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는데 그것은 마치 누군가 부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였다. 그가 어떤 기본 법칙을 이용한 이론이라는 구식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동안은 만족해했다 하고 말했다. 이런 설명은 기본 법칙의 탐구를 포기하고 사물의 움직임을 조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역사가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것이다. 역사가가 연구 과정에서 사용하는 가설의 지위는 과학자가 사용하는 가설의 지위와 매우 흡사한 듯하다. 예를 들어서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한 막스 베버의 유명한 진단을 살펴보자. 그전 같으면 그것을 법칙이라고 불렀을 테지만 오늘날에는 아무도 그것을 법칙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이것은 하나의 가설이고 이것에 자극되어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어느 정도 수정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위에서 말한 두 운동에 대한 우주의 이해를 넓혀주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들어보자. 맷돌은 우리에게 봉건영주의 사회를 주고 증기재분기는 산업자본가의 사회를 성립시킨다. 아마도 마르크스는 이것을 법칙이라 주장했겠지만 오늘날의 용어로 이것은 법칙이 아니라 연구를 활성화시키거나 새로운 이해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유효한 가설일 뿐이다. 이런 가설들은 사고의 필수 불가결한 도구이다. 1900년대 초기에 유명한 독일 경제학자 베르너 존바르트는 마르크스주의를 포기한 사람들이 겪는 불안감을 이렇게 고백했다.
지금까지 착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인도한 편안한 공식을 상실할 때 새로운 발판을 발견하거나 수용을 배울 때까지 우리는 마치 사실의 바다에 빠진 것과 같다. 역사상의 시대 구분에 대한 논쟁도 이런 범주에 속한다. 역사에서의 시대 구분은 사실이라기보다 필요한 가설이나 사상의 도구이며 그 가설은 역사 해명에 도움이 될 때만 유효한 것으로서 그 유효성은 해석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다. 중세가 끝나는 시기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역사가들은 어떤 사건의 해석에서도 이견을 가질 것이다. 이 문제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역사를 지역에 따라 구분하는 건 역시 사실이 아니라 가설이다. 유럽 역사를 문제로 삼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는 유효하고 유익한 가설이겠지만 다른 맥락에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다. 대개의 역사가는 러시아를 유럽의 일부로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강력하게 이에 반대한다. 역사가의 경향은 그가 채택하는 가설로 판단할 수 있다. 이쯤에서 나는 사회과학의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발언 중에 하나를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발언은 자연과학자 출신의 위대한 사회과학자가 한 말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사회주의자 조르주 소렐은 40대에 이르러 사회 문제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엔지니어로서 활동한 사람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특수한 요소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자신의 방법을 의식하면서 전진해야만 한다. 우리는 개연적이고 부분적인 가설을 엄밀히 검토하여 언제나 앞으로 고쳐야 할 여지가 남는 잠정적 근사치로 만족해야 한다. 이것은 과학자들이나 액턴 같은 역사가가 잘 증명된 확실한 사실의 수집을 통해 모든 논쟁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확고한 지식을 완성하기를 바라던 19세기와는 거리가 먼 외침이다. 오늘날의 과학자나 역사가는 하나의 단편적인 가설에서 또 다른 단편적 가설로 차츰 다가가 해석을 매개로 사실을 분리하고 해석을 사실에 의해 검토한다는 훨씬 겸허한 희망을 갖고 있을 뿐이다. 과학자의 연구 방법과 역사가의 연구 방법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첫 번째 강연 때 나는 역사란 결코 사실이 아니라 공인된 판단의 체계이다라는 베로클로프 교수의 말을 인용했었다. 이번 강연을 준비하고 있을 때 나는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한 물리학자가 BBC 방송에서 과학적 진리란 전문가들 사이에 공공연히 인정되고 있는 명제라고 정의 내리는 것을 보았다. 이런 공식은 어느 것이나 전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다. 그러나 역사가와 물리학자가 제각기 같은 문제를 거의 똑같은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었다. 그러나 주의 깊지 못한 사람에게는 유추라는 것이 위험한 함정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논점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한다. 이 논점에 의하면 수학과 자연과학 또는 자연과학의 각 분과 사이에도 커다란 괴리가 있는 것처럼 과학과 역사 사이에도 근본적인 구별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오해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설득력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런 반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역사는 주로 특수한 것을, 과학은 주로 일반적인 것을 다룬다. 2. 역사는 아무런 교훈도 주지 않는다. 3. 역사는 예언하지 못한다. 4. 역사는 인간이 스스로를 관찰하는 것이므로 주관적으로 흐르는 것이 필연적이다. 5. 역사는 과학과 달리 종교와 도덕의 문제를 내포한다. 나는 이와 같은 논점을 하나씩 차례로 음미해 보고자 한다. 첫째, 역사는 특수하고 개별적인 것을 다루며 과학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다룬다고 주장된다. 이런 견해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역사에 비하면 시가 더욱 철학적이고 더욱 진지한데 그 이유는 시가 일반적인 진리를 문제로 하고 역사는 개별적 진리를 문제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후대에 와서 콜링우드를 포함한 많은 저술가들도 역시 과학과 역사를 구별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의 바탕을 두는 것 같다.
다음과 같은 홉스의 유명한 말은 아직도 빛을 잃지 않고 있다. 이 세계에는 명칭을 제외하고는 보편적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같은 명칭이 주어져 있는 많은 사물도 그 하나하나는 개별적이고 독특한 것이다. 이 말은 분명히 자연과학에도 해당된다. 지질학상의 두 지층이나 같은 종류의 두 마리 동물이나 두 개의 원자가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이 동일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에 있어 특수성을 고집하는 것은 영국의 철학자 무어가 신학자 버틀러에게서 계승했으며 동시에 언어 철학자들에 의해 애용된 모든 사물은 있는 그대로의 것일 뿐 다른 것이 아니다 라는 진부한 말과 같은 마비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곧 일종의 철학적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어 무슨 일에 대해서나 의미 있는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만다. 과학자도 그렇지만 역사가는 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일반화와 불가피하게 관련된다.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은 매우 다르고 각각 독자적인 것이다. 그러나 역사가는 둘 다 전쟁이라 부르며 이에 반대하는 것은 오직 현학적인 사람들 뿐일 것이다. 기본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한 기독교의 공인과 회교의 발생을 혁명이라고 했을 때 그는 그 두 가지 독자적인 사건을 일반화한 것이다. 현대의 역사가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및 중국의 혁명에 관해 논할 때도 같은 일을 한다. 역사가가 참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특수한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것 속에 있는 일반적인 것이다. 1920년대에 역사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1914년의 전쟁의 원인에 관한 논의는 여론의 눈을 피하여 비밀리에 활동한 외교관의 실책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세계가 불행하게도 각각의 주권국가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인가 하는 견해로 나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30년대에는 그 전쟁은 자기들의 손으로 세계를 분할하려는 몰락기 자본주의의 충동에 쫓긴 제국주의 열강 사이의 적대관계 때문이라는 견해로 논의가 모아지게 되었다. 이런 모든 논의에는 전쟁의 원인, 최소한 20세기적 조건 아래서의 전쟁의 원인에 관한 일반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역사가는 증거를 시험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반화를 이용하는 법이다. 리처드 3세가 런던 탑에서 왕자들을 죽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역사가는 왕위를 노릴 가능성이 있는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이 당시의 지배자들의 습관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그의 판단은 이 일반화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역사를 읽는 사람도 역사를 쓰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상습적으로 일반화를 하고 있는 것이며 어떤 역사가가 행한 관찰을 자기와 친숙한 다른 역사적 맥락에 적용해 보는 법이다. 칼라일의 프랑스 혁명사를 읽고 있을 때 나는 자신이 그의 의견을 일반화하여 내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러시아 혁명에 응용하고 있는 것을 몇 번이나 깨달은 적이 있다. 테러를 한 예로 들어보자. 공정한 재판이 시행되던 나라에서는 놀랄 만한 일이지만 그것이 없던 나라에서는 그다지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더욱더 의미심장한 것을 예로 들어보자. 이 시대의 역사가 대부분 신경질적으로 서술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불행한 일이다. 과장, 저주, 비탄이 도처에 흐르고 전체적으로 보아 어둡다. 이번에는 16세기의 근대 국가 발달을 논한 브루크 하르트의 말을 인용해 보겠다. 최근에 등장한 강국일수록 정지에 있지 않은 법이다. 우선 그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급속한 전진의 습성이 붙었고 또 본래 그들은 현재에나 미래에나 개혁가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그들이 일으키거나 정복한 여러 힘은 또 다른 폭력 행위를 통해서만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화가 역사와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다. 역사는 일반화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액턴이 케임브리지 근대사의 한 권에서 요령 있게 말하고 있듯이 역사가가 역사적 사실의 수집가와 구별되는 것은 일반화인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은 일반화가 자연과학자를 박물학자나 표본 수집가로부터 구별한다고 덧붙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화라는 것은 개개의 사건이 조금의 여지도 없이 거기에 끼워지는 그런 무엇인가 커다란 역사의 테두리를 구성해도 좋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흔히 그런 테두리를 구성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믿었다고 비난받는 사람이므로 나는 그의 편지에서 이 문제를 올바르게 제시해주는 하나의 문구를 요약해서 인용하기로 한다. 놀랄 만큼 비슷한 사건이 다른 역사적 환경 속에서 일어났을 때 거기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사건 하나하나의 진행을 각각 연구한 다음 그것들을 서로 맞추어 비교해보면 이 현상을 이해하는 열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역사 위에 초연히 서는 것이 최대의 장기인 것 같은 역사 철학의 이론을 열쇠로 사용한다면 이러한 이해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역사는 특수성과 일반성의 관계에 관심을 둔다. 여러분이 역사가라면 사실과 해석을 분리할 수 없듯 특수성과 일반성을 구별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의 우위에 놓을 수도 없을 것이다. 아무래도 여기서 역사와 사회학의 관계에 대해 약간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회학은 지금 두 가지 상반된 위험, 즉 초이론적이 될 위험과 초경험적이 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첫째 위험은 사회 일반에 관한 추상적이고 무의미한 일반화에 열중한다는 위험이다. 대문자 S로 시작되는 사회도 대문자 H로 시작되는 역사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오류이다. 이 위험이 심각해진 것은 역사가 기록하는 특수한 사건의 일반화만을 사회학에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며 법칙을 갖는다는 점에서 사회학은 역사와 다르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또 하나의 위험은 30년쯤 전에 카를 마나임이 예견한 것으로 오늘날 매우 널리 발견되는 것이지만 사회학이 사회적 재적응 때의 몇 가지 분리된 기술적 여러 문제로 분해해버리는 위험이다. 사회학은 여러 역사적 사회, 즉 각기 특수한 역사적 원인과 조건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사회들을 다룬다. 그렇다고 계산이나 분석 같은 이른바 기술적인 문제에 국한함으로써 일반화와 해석을 피하려고 애쓴다면 정적인 사회의 무의식적인 옹호자가 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학이 풍부한 연구 영역이 되려면 역사와 마찬가지로 특수한 것과 일반적인 것과의 관계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사회학은 또한 동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정지한 사회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연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역사가 사회학적으로 대면될수록 또한 사회학이 역사적으로 대면될수록 양쪽에 더 좋다는 것만을 말해두겠다. 상호 교류를 위해 양자 사이의 경계는 폭넓게 열어두기로 하자. 일반화 문제는 나의 두 번째 문제, 즉 역사의 교훈이라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일반화에 대한 진정한 문제점은 우리가 일반화를 통해서 역사에서 배우려 하고 어떤 일련의 사건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다른 일련의 사건에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일반화할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일반화를 부정하고 역사는 오직 특수한 것만 다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보면 역사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인간이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주장은 명확한 많은 사실들에 의해서 반박되고 있다. 경험보다 더 일반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나는 1919년에 영국 대표단의 하급 단원으로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였다. 대표단의 모든 사람들은 100년 전에 열렸던 유럽 최후의 대평화회의인 빈회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당시 육군성에 근무하던 웨스터 장군은 한 편의 논문으로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 교훈 가운데 두 가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첫째는 유럽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데 있어서 민족 자결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비밀 문서를 휴지통에 버리는 것은 어느 다른 대표단의 정보 요원이 반드시 비싼 돈으로 쓰레기를 사가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역사적 교훈은 복음으로 받아들여졌고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 예는 최근의 것으로 하찮은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옛날의 역사 속에서 그보다 훨씬 먼 과거의 교훈이 남긴 영향을 발견하기는 쉬운 일이다. 고대 그리스가 로마에 준 충격은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로마인이 헬라스의 역사에서 배운 또는 배웠다고 믿은 교훈을 정밀하게 분석하려 한 역사가가 있었는지 여부는 잘 알지 못한다. 17, 18, 19세기의 서유럽 사람들이 구약 성서의 역사로부터 이끌어낸 교훈을 검토해 본다면 보람 있는 성과를 거둘 것이다. 그것을 빼놓고는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선민사상은 근대 민족주의의 발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였다. 고전적 교육의 각인은 19세기 영국의 새로운 지배계급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로트는 새로운 민주정치의 한 예로서 아테네를 지목했다. 그리고 나는 로마 제국의 역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대영 제국의 건설자들에게 준 강범위하고 중요한 교훈에 대한 연구를 보고 싶다. 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는 러시아 혁명을 실현한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과 1848년의 혁명과 1871년의 파리 공민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다. 아니,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역사의 이중 성격에서 생기는 조건들을 재고해보고자 한다. 역사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결코 일방적인 과정일 수는 없다. 과거에 비추어 현재를 배운다는 것은 또한 현재에 비추어 과거를 배우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의 기능은 과거와 현재의 상호관계를 통해 양자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나의 세 번째 논점은 역사에서의 예언의 역할이다. 과학과 달리 역사란 장래를 예언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로부터는 어떤 교훈도 배울 수 없다고 흔히 말한다. 이 문제는 숱한 오해와 연루되어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오늘날에는 자연과학자들까지도 그전처럼 자연 법칙을 열심히 말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른바 과학 법칙이라는 것이 실은 경향을 나타낸 것,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나 혹은 실험실적 조건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를 표현한 것이다. 그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언하자는 것이 아니다. 인력의 법칙은 특정의 사과가 땅에 떨어질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누군가가 그 사과를 바구니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빛은 직진한다는 광학의 법칙은 특정 광선이 어떤 방해물로 인해서 굴절하거나 분산하는 일이 없다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그것은 그런 법칙이 무가치하다든가 원리적으로 확실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대의 물리학은 사건 발생의 개연성만을 다룬다고 한다. 오늘날의 과학은 차츰 귀납이라는 논리적으로는 개연성이나 합리적인 확신 같은 것을 낳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기억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고 또 과학상의 명제를 특수한 행동에 의해서만 그 타당성이 입증되는 일반적인 규칙이나 지침으로서 취급하려 하고 있다. 프랑스 철학자 콩트가 말한 것처럼 과학에서 예견이 생기고 예견에서 행동이 생기는 것이다. 역사에 있어서의 예언의 문제를 푸는 실마리는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 보편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 사이에 이와 같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이미 말했듯이 역사가는 일반화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일반화를 함으로써 그는 특수한 예언은 아니더라도 미래의 행동을 위한 타당하고 유효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가는 특수한 사건을 예견할 수는 없다. 특수한 것은 독자적인 것이고 거기에는 우연의 요소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이런 구별은 철학자들을 괴롭게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주 명백한 일이다. 어느 학교에서 2-3명의 아이가 홍역에 걸리면 그 전염병이 퍼지리라는 결론을 내릴 것이고 만일 그것을 예언이라 부르려 한다면 그 예언은 과거 경험에서부터의 일반화에 입각하는 것으로서 앞으로의 행동을 위해서 정당하고 유효한 지침이 된다. 그러나 홍역에 걸리는 것이 찰스나 메리일 것이라는 개별적 예언은 할 수가 없다. 역사가도 같은 과정을 밟는다.
사람들은 역사가에게 다음 달 루리타니아라는 나라에 혁명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언을 기대하지 않는다. 역사가가 일부는 그 나라의 여러 사건에 관한 개별적인 지식에서 그리고 일부는 역사의 연구에서 도출해낸 결론은 그 나라의 정세가 누구든지 건드리기만 하면 또 정부 측에서 그것을 막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혁명이 일어날 듯한 양상이라는 것이다. 이 결론은 예상을 수반하며 그 예상은 한편으로는 다른 여러 혁명으로부터의 유추에 입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 각 계층이 취할 것으로 생각되는 태도로부터의 유추에 의한 것이다. 그것을 예언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예언은 그 자체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개별적인 사건의 발생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역사로부터 미래에 관한 추론을 끌어내는 것이 가치 없는 일이라든가 이런 추론은 행동의 지침으로서나 사건을 이해하는 열쇠로서 어떤 조건부의 타당성도 갖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나는 그 정확성이라는 점에 있어서 사회과학자나 역사가의 추론이 자연과학자의 추론에 필적한다든가 또는 그런 점에서 사회과학자나 역사가가 뒤지는 것은 오로지 사회과학의 후진성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인간은 어떤 관점에서 보든 우리가 아는 한 가장 복잡한 자연적 존재이므로 아무래도 인간 행동의 연구에는 자연과학자가 직면하는 어려움과는 종류가 다른 어려움이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 내가 명백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가와 자연과학자의 목적과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나의 네 번째 논점은 역사를 포함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사이에 한 줄의 경계선을 긋기 위한 더 한층 유익한 논의를 제기한다. 이것은 사회과학에서 주체와 객체가 같은 범주에 속하여 상호작용한다는 논의이다. 인간은 자연적 존재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변적일 뿐 아니라 다른 인간에 의해 연구되어야 하고 인간 이외의 독립적 관찰자에 의해서 관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생물학의 경우처럼 자기 자신의 생리적 구조나 생리적 반작용을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사회학자, 경제학자, 역사가는 의지가 작용하는 인간 행동의 여러 형태를 꿰뚫어 보고 그 연구 대상인 인간이 왜 그런 행동을 하려 했는지 밝혀야 할 필요가 생긴다. 따라서 관찰하는 것과 관찰되는 것 사이에 역사와 사회과학의 특유한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역사가의 모든 관찰에는 불가피하게 역사가의 주관이 들어가게 마련이고 역사에는 어디까지나 상대성이 따라다니는 법이다. 카를 마나임의 말을 빌리면 경험을 쌓고 모으고 정리하는 범주조차도 관찰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자의 모든 관찰에는 반드시 그의 편견이 게재된다는 것만이 진리는 아니다. 또 하나의 진리는 관찰 과정이 관찰되고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 상반되는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인간의 행동이 분석이나 예측의 대상이 되어 있을 경우 인간은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의 예측에 의해 미리 경계할 것이고 따라서 그곳으로 자기의 행동을 바꾸어 그 예측이 아무리 올바른 분석에 의거한다 하더라도 빗나가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의 반복이 어려운 이유의 하나는 두 번째 상연 때는 등장인물들이 첫 번째 상연의 대단원을 알고 있으므로 그들 행동이 이 지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볼셰비키는 프랑스 혁명이 그와 나폴레옹 같은 인물의 등장으로 끝난 것을 알고 있어서 자기들의 혁명이 그와 같은 결말에 이르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지도자 중에서 나폴레옹을 가장 많이 닮은 트로츠키를 경계하고 나폴레옹을 가장 닮지 않은 스탈린을 믿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반대 방향으로 행해지는 수도 있다. 경제학자는 현재의 경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다가오는 호경기나 불경기를 예측하지만 그의 권위가 높고 그의 이론이 유력할 경우 그가 예측했다는 사실 자체가 예측된 현상의 발생에 기여한다.
역사적 관찰을 바탕으로 독재 정치의 수명이 짧다는 확신을 계속 지니는 정치학자는 독재자의 몰락을 돕게 될지도 모른다. 누구나 잘 아는 일이지만 선거를 할 때 입 후보자는 자기의 승리를 예언하게 마련이다. 그것은 예언의 실현을 쉽게 만들려는 의식적인 목적 때문이다. 경제학자, 정치학자, 역사가가 예언이라는 모험을 행할 때 흔히 그들이 예언의 실현을 촉진하려는 무의식적 소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된다. 이런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 확언할 수 있는 것은 관찰하는 자와 관찰되는 것, 사회과학자와 그의 자료, 역사가와 그의 사실 사이의 상호작용은 연속적인 것이며 부단히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점이 역사 및 사회과학의 현저한 특성인 듯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요즘 일부 물리학자들이 물리적 우주와 역사가의 세계 사이의 현저한 유사점을 암시하는 것 같은 태도로 물리학에 대해 논하고 있음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첫째, 그들의 연구 결과에는 불확실성 또는 불확정성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역사에 있어서의 이른바 결정론의 본질과 그 한계에 대해서는 다음 강연에서 다룰 생각이다. 그러나 현대 물리학이 말하는 불확정성이 우주의 본질에 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주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이 아직도 불충분하다는 증거인지 확실치 않지만 몇 년 전 우주에서 자유의지가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를 불확정성에서 찾으려고 한 일부 광신자들의 시도에 사람들이 의욕을 느꼈던 것처럼 나도 불확정성과 인간의 역사적 예언의 능력과 비슷한 의미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일한 의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현대 물리학에서는 공간적 거리나 시간적인 경과나 관찰자의 운동에 좌우되는 척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모든 측정은 관찰자와 관찰되고 있는 대상 사이에 항구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본질적인 변동을 면할 수가 없다. 관찰자도 관찰되는 사물도 모두 관찰의 최종 결과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설명을 약간 바꾸면 역사가와 그 관찰 대상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관계의 본질이 진정한 의미에서 물리학자와 그 우주 사이의 관계의 성질과 비교될 수 있다는 사실은 나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나도 역사가의 연구와 과학자의 연구 간의 차이를 넓히기보다 줄이고자 하는 편이지만 불완전한 유추에 의지하여 이런 차이를 호도하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자나 역사가들과 그 연구 대상의 관련은 자연과학자의 경우와는 종류가 다른 것으로서 주관과 객관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는 훨씬 복잡하다고 해도 될 것 같지만 이것으로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 17, 18, 19세기를 지배해온 고전적인 인식론에서는 어느 경우에나 인식의 주관과 인식 대상은 명확한 이분법이 전제되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든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모델에서는 주관과 객관, 인간의 외계는 구분되고 분리되었다. 당시는 과학이 성립하고 발전하는 위대한 시대였으며 인식론은 과학의 선구자들의 견해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 인간은 외계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었다. 인간은 외계를 감당하기 힘든 것, 적이 될지도 모르는 것으로 보고 격투를 벌이고 있었다. 현대과학의 성공과 함께 이런 견해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자연의 여러 힘을 싸움의 상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협력의 상대자 또는 자기 목적에 이용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고전적인 인식론은 이미 요즘의 과학에는 부적합하며 그 중에서도 물리학에는 특히 더 맞지 않는다. 지난 50년 동안 철학자들이 이러한 인식론을 의심하기 시작하여 인식의 과정은 주관과 객관을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양자 사이의 상호관계와 상호의존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과학의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첫 번째 강연에서도 언급했지만 역사의 연구와 전통적인 경험론적 인식론은 조화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과학이 주관과 객관의 엄격한 분리를 선언하는
인식론을 양립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학은 그 자체를 일관된 이론체계로서 확립하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식사회학이라고 부르는 분야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그러나 이 분야는 아직 별로 진전을 보지 못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전통적인 인식론의 울타리 속에서 빙빙 도는 것만을 만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철학자들은 처음에는 현대 물리학의 충격 아래서 오늘날에는 현대 사회학의 충격 아래서 이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피동적인 의식에 여전히 충돌하는 인식 과정의 낡은 당구식 모델보다도 신식 모델을 구성하기 시작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회과학, 특히 역사에 있어서는 길조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논점이므로 후의 역사에 있어서 객관성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찰할 때 재론하기로 하겠다. 끝으로 역사는 종교와 도덕의 여러 문제와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과학 일반과 다르고 아마도 다른 사회과학과도 다를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검토해야겠다. 역사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는 내 입장을 밝히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조금만 언급해 보겠다. 진지한 천문학자가 된다는 것과 신이 우주를 창조하고 정했다는 믿음과는 양립할 수 있다. 그러나 신이 마음대로 유성의 궤도를 바꾸고 일식을 연계하고 우주의 경기 규칙을 바꾸는 것이라는 믿음과는 양립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흔히 말하듯이 진정한 역사가는 역사 전체의 과정을 지배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신은 믿을 수 있지만 아말렉인의 사륙에 개입하고 여호수아의 군사력을 돕기 위해 낮을 연장하여 달력을 속이거나 하는 구약 성서적인 신은 믿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역사가는 개개의 역사적 사건 설명에 신을 뒷먹일 수도 없는 것이다. 다르시 신부는 최근의 저서에서 이 구별을 시도했다. 역사상의 문제를 대할 때마다 그것은 신의 섭리였다고 답하는 것은 연구하는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현세의 사건과 인간의 드라마를 완전히 다 처리해버릴 때까지는 보다 넓은 고찰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견해가 어색한 것은 종교를 트럼프의 조커처럼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한 회전을 위해서 남겨두는 듯이 여겨진다는 것이다. 루터파의 신학자 카를 바르트는 천상의 역사와 지상의 역사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후자를 속세 사람들에게 맡겼으니 이 편이 더 훌륭하다.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버터필드 교수도 같은 의미로 기술적 역사라는 말을 한 것 같다. 기술적인 역사란 여러분이나 나 같은 사람이 언제나 쓰려고 하고 있는, 아니 버터필드 교수 자신이 지금까지 써온 유일한 역사이다. 그런데 그는 이런 특별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로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신비스럽고 종교적인 혹은 섭리적인 역사를 믿는 권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베르다예프, 리부어, 마르텐 같은 저술가들은 역사의 자율적 지위를 유지한다는 취지로 역사의 목적이나 목표는 역사 밖에 있다고 주장한다. 나로서는 역사의 독립성이라는 것과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역사의 의미나 중요성을 결정한다는 믿음과는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강연의 목적으로 보아 역사가는 위급할 때 구해주는 신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역사는 말하자면 조커를 쓰지 않고 하는 트럼프 놀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하자. 역사와 도덕의 관계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이며 이 문제에 대한 과거의 논의에는 여러 가지로 애매한 점이 있었다. 역사가가 역사에 나타나는 인물의 사생활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새삼 논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역사가와 도덕가의 입장은 같지 않다. 헨리 8세는 나쁜 남편이었지만 좋은 국왕이었다. 그러나 역사가는 나쁜 남편이라는 측면이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이 측면에 헨리 8세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헨리 8세의 도덕적 비행이 헨리 2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치 문제에 대해서 거의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역사가는 그의 비행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악덕과 마찬가지로 미덕에도 해당된다. 파스테르나 아인슈타인은 사생활에서 모범적인 인물, 성자 같은 인물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불성실한 남편, 잔인한 아버지, 지조 없는 동료였다 해도 그들의 역사적인 업적은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가가 중점을 두는 것은 이 점이다. 스탈린은 두 번째 아내에 대해서 잔인하고 무정했다고 하지만 나는 소련 문제를 연구하는 역사가로서 그런 사실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 도덕성이 무의미하다든가 도덕의 역사가 역사상의 합법적인 한 부분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역사가는 그의 책에 나타나는 여러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샛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 역사가에게는 따로 할 일이 있는 것이다. 공적인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한 애매함이 나타난다. 역사가는 등장인물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믿음에는 긴 계보가 있다. 그러나 19세기의 영국 이상으로 이 믿음이 강력했던 적은 없다. 그 시대의 도덕주의적 경향과 무제한적인 개인주의 숭배에 의해서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정치가 로즈베리는 영국 사람들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것은 그가 좋은 사람이었나의 여부라고 말했다. 액터는 클레이턴에게 보낸 편지에서 도덕적 규범이 확고부당하다는 것이야말로 역사의 권위, 품위, 효용의 본질이다라고 선언하고 역사는 논쟁의 판결자, 길을 잃은 자의 안내자, 세속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이 끊임없이 저하시키려 하고 있는 도덕적 기준의 옹호자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견해는 역사적 사실의 객관성과 우월성에 대한 액턴의 거의 신비적인 믿음에 의한 것이며 분명히 이것이 역사적 사건에 등장하는 여러 개인에 대해서 일종의 초역사적인 힘인 대역사의 이름으로 도덕적 판단을 하는 의무와 권리를 역사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아직도 가끔씩 뜻밖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토인비 교수는 1935년 무솔리니의 아비시니아 침공을 고의적으로 지은 개인적인 죄라고 불렀으며 또 벌리는 앞에서 인용한 논문에서 카를 대제, 나폴레옹, 징기스칸, 히틀러, 스탈린 등의 학살 행위를 재판하는 것이 역사가의 의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 견해는 영국의 역사가 놀수 교수에 의해 무자비한 비판을 받았는데 취임 연설에서 그는 미국의 역사가 모틀리가 필립 2세에게 가한 탄압과 영국의 역사가 스톱스가 존 왕에 대해서 한 말 같은 것을 인용하여 역사가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예로 삼았다. 역사가는 재판관이 아니다. 더구나 엄격한 재판관은 아니다. 그러나 크로체 역시 이 점에 대해서 훌륭한 글을 남겼으므로 다음에 그 구절을 인용해 보겠다. 이러한 비난에서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우리 법정은 지금 살아 숨쉬는 위험 분자들을 위해서 개설된 현대의 법정이고 피고들은 이미 당시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유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커다란 차이점이다. 어떤 법정이건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의 편안 속에 사는 과거의 사람들이고 따라서 역사상의 인물이며 그들의 사업 정신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판결 이외에 그 어떤 판결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역사의 이야기를 한다는 구실로 재판관처럼 한쪽을 향해서는 죄를 묻고 다른 쪽을 향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야말로 역사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역사적 감각이 없다고 생각된다. 히틀러나 스탈린에게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역사가의 일이 아니라는 주장에 이견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우리 대부분과 동시대인이기 때문이고 직접 간접으로 그들 행위에 희생된 사람들이 수십만이나 살아있기 때문이며 바로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역사가로서 그들에게 접근하기가 곤란하고 또 그들의 판단에서 우리 자신을 정당화할 수도 있을 우리의 다른 능력들을 스스로 박탈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현대사가 곤혹스러워하는 일의 하나인 것이다. 어쨌거나 오늘날 카를 대제나 나폴레옹을 규탄한다고 해서 이익을 볼 사람이 대체 누구이겠는가? 그러니 역사가를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으로 생각하는 일은 그만두기로 하자. 그리고 보다 어렵기는 하지만 가장 유익한 문제, 즉 과거의 개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사건, 제도, 정책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것이 역사가로서는 중요한 판단이다.
개인에 대한 도덕적 단죄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집단이나 사회 전체를 위한 알리바이를 만드는 수가 많다. 르페브르라는 프랑스의 역사가는 프랑스 혁명을 나폴레옹 전쟁의 참상과 유혈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이 참상과 유혈의 원인을 그 기질이 쉽게 안락과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장군의 독재라고 설명했다. 오늘날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의 개인적 악의에 대한 단죄를 환영하고 있지만 이것은 히틀러를 낳은 사회에 대한 역사가의 도덕적 판단이 나온 훌륭한 대용품이 되고 있다. 러시아인, 영국인, 미국인은 그들의 집단적인 범죄의 속죄양으로 스탈린, 체인벌린, 메카시를 내세우고 일치 단결하여 그들에게 개인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 게다가 개인에 대한 찬미라는 도덕적 판단만 해도 개인에 대한 도덕적 규탄과 똑같이 사람들을 오해로 인도하는 수가 있으며 해로울 수가 있는 법이다. 어떤 한 노예 소유자가 고결한 인사였음을 인정하는 것은 노예 제도를 비도덕적인 것으로 비난하지 않기 위한 구실로 이용되었다.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는 노동자나 채무자를 몰아넣는 주인 없는 노예 제도이고 역사가는 제도를 만든 개인이 아니라 제도 자체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옳은 말이다. 역사가는 개별적인 동양적 전제군주에 대한 판결에는 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가는 예컨대 동양의 전제군주 제도와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의 제도 사이에 서서 무관심하고 공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개개의 노예 소유자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노예 소유 사회에 대한 그의 단죄를 방해하지는 않는다. 이미 말했듯이 역사적 사실은 어느 정도의 해석을 전제로 하며 역사적 해석은 언제나 도덕적 판단, 가치 판단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곤란이 시작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란 하나의 투쟁 과정이며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결과는 우리의 판단과 무관하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아무튼 어떤 집단의 성공으로서 그리고 다른 집단의 패배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승리만이 정의이다. 역사에는 고난이 따라다니게 마련이다. 무릇 역사상의 위대한 시대에는 그 승리와 더불어 불행이 있는 법이다. 그것은 무척 복잡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쪽보다 다른 쪽이 더 좋다고 측정할 만한 척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저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작은 악을 선택해야 하는 일이 장차 선이 될지도 모르는 악을 선택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휘말려 들어가는 일이 우리가 때로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이다. 역사에서는 이 문제가 때때로 진보와 대상이라든가 혁명의 희생이라는 제목하에 논의된다. 이것은 오해를 야기한다. 베이컨이 혁신에 대해서라는 에세이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관습의 완강한 지속력은 혁신과 마찬가지로 광포한 것이다. 지금까지 누려온 특권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혁신의 대상이 압박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특권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보수의 대상이 묵직하게 덮쳐온다. 한 사람의 불행은 또 다른 사람의 행복이니 체념할 수 있다는 주장은 모든 정치의 기저에 깔려있는 것으로서 보수적인 학설이기도 하고 급진적인 학설이기도 하다. 영국의 문학가 존슨 박사는 현재의 불평등을 유지하는 이유로서 그 편이 보다 더 작은 악이기 때문이라는 난폭한 주장을 들고 나왔다. 만민평등의 상태가 되면 행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테니 그보다는 일부 사람들이 불행한 편이 낫다. 그러나 이 문제가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급격한 변화의 시기이다. 따라서 그런 시기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역사가의 태도를 가장 편리하게 연구할 수 있다. 예컨대 1780년 무렵부터 1870년 사이에 영국 공업화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 아마도 대부분의 역사가는 산업혁명을 무조건 위대하고 진보적인 업적으로서 다룰 것이다. 또 역사가는 농민이 그들의 토지에서 쫓겨나고 노동자가 건강에 해로운 공장이나 비위생적인 주거에 집합되고 아동의 노동이 착취된 경위도 기록할 것이다. 아마도 역사가는 제도의 운영상 잘못이 있었다든가
어떤 고용주가 다른 고용주보다 무자비했다든가 하면서 이 제도가 확립된 뒤에 인도주의적 양심이 차츰 발전해온 경위를 감격적인 어조로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가는 이 역시 당연한 일로서 강제나 착취라는 방법이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공업화에 따르는 대가로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한 대가를 보고 진보를 멈추게 하고 공업화를 하지 않는 편이 좋았다고 주장하는 역사가가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이런 역사가가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영국의 작가 체스터넌이나 벨록 등의 학파에 속할 것이고 진지한 역사가라면 그런 사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예는 나에게는 특히 흥미가 있다. 나는 소련 역사의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나중에는 농민 집단화 문제를 공업화에 따르는 희생의 일부로서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영국의 산업혁명을 다루는 역사가를 본받아 집단화에 있어서의 잔인과 무자비를 한탄하면서도 그 과정을 바람직스럽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한 공업화의 정책에 따르는 희생의 불가피한 부분으로서 논한다면 나는 냉소주의에다 나쁜 일에 관대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서양 여러 나라는 19세기에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았지만 역사가들은 세계 경제에 미친 그 간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아시아 및 아프리카 대륙의 후진 민족들에 대한 장기적인 결과를 이유로 들어 식민지화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대의 인도는 영국 지배의 소산이고 현대 중국은 19세기의 서구 제국주의의 결과와 러시아 혁명의 영향이 섞인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서양인 소유의 조약항에 있던 공장이나 남아프리카의 광산이나 제1차 세계대전 때 서부전선에서 일한 중국인 노동자들이 오늘까지 살아남아서 중국혁명이 낳은 영광이나 이익을 향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이익을 얻는 사람과 일치하는 일은 드물다. 엥겔스의 유명하고 화려한 구절은 기분 나쁠 만큼 적절하다. 역사는 아마 모든 여신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한 여신일 것이다. 전쟁뿐 아니라 평화로운 경제적 발전에서도 이 여신은 시체의 산을 넘어 승리의 전차를 몬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남녀를 불문하고 매우 어리석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강요되지 않는 한 참된 진보를 위해 용기를 발휘하려 하지 않는다. 이반 카라마조프의 그 유명한 무관심의 제스처는 영웅적인 오류이다. 우리는 사회 속에 태어나고 역사 속에 태어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떤 경우에나 받는 것도 거부하는 것에도 자유로운 입장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가는 신학자가 순환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 이상으로 단정적인 대답을 갖고 있지 않다. 역사가라 하더라도 보다 작은 악보다 큰 선이라는 사고방식에 의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가는 과학자와 달라서 다루고 있는 문제의 성질상 위와 같은 도덕적 판단의 문제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라는 초역사적인 표준에 역사가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선이나 악이라는 추상적 관념, 그것을 다시 복잡 미묘하게 발전시킨 것이 역사의 영역을 넘은 곳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고 해도 이 추상적 관념은 수학적 및 논리학적 방식이 자연과학에서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역사적 도덕의 연구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만 단지 그것에 특수한 내용이 담겨질 때까지는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는 것이다. 다른 비유를 쓴다면 우리가 역사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도덕상의 규칙은 인쇄된 부분과 써놓은 부분이 있는 은행어음 같은 것이라 하겠다. 인쇄된 부분은 자유와 평등, 정의와 민주주의 같은 추상적인 말로 되어 있다. 이것은 필수적인 범주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누구를 평등한 동료로 인정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나머지 부분에 기입하기 전에는 이 어음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 무엇을 쓰느냐 하는 것은 역사의 문제이다. 추상적인 도덕적 관념에 특수한 역사적 내용이 주어지는 과정은 하나의 역사적 과정이다. 사실상 우리의 도덕적 판단은 그 자체가 역사의 창조물인 개념적인 틀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도덕적 문제에 관한 오늘날 흔히 보는 국제적 논쟁의 형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둘러싼 청구권 싸움이다.
이러한 관념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담겨지는 내용은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장소가 바뀜에 따라 역사를 통해서 변해왔다. 이러한 관념을 사용하는 실천적인 문제는 역사적인 견해를 통해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고 논의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약간 덜 통속적인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어떤 경제정책이 바람직할 것인가 아닌가를 검토하고 판단하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관념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금방 좌절된다. 고전적 경제학의 법칙 속에서 자라난 이론가들은 계획이라는 것이 원래 합리적인 경제적 과정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침입을 하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를테면 계획 수립자들은 가격 정책상 수요 공급의 법칙에 묶이기를 거부하며 계획 경제하의 가격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한다. 물론 계획 수립자의 행동은 때때로 비합리적이고 따라서 어리석다는 것은 옳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을 판단할 때의 기준은 고전적 경제학이 말하는 옛날 그대로의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비합리적이었던 것은 통제도 없고 조직도 없는 자유방임의 경제이고 계획이라는 것은 이 과정에 경제적 합리성을 도입하려는 시도라는 그 반대의 이론에 더 많이 공감한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유일한 논점은 추상적이고 초역사적인 기준을 세워서 그것이 역사적 행위를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나 좋건 싫건 이런 기준 속에 자기 자신의 역사적 조건과 소망에 알맞은 특수한 내용을 담아보는 것이다. 이상은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의 길잡이가 될 초역사적인 표준이나 기준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직한 비판이다. 이런 기준이 신학자들에 가정된 어떤 신성한 권위로부터 나온 것이든 아니면 계몽시대의 철학자들이 인정하는 부동의 이성이나 자연으로부터 나온 것이든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 기준의 적용에 결함이 생겼다든가 기준 그 자체에 결점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비역사적이고 역사의 본질과 모순된다. 이것은 직무상 역사가가 끊임없이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독단적인 해답을 주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미리 어떤 해답을 받아들인 역사가는 자기 눈을 가리고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며 자기 직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운동이며 운동에는 비교가 포함된다. 따라서 역사가는 선이라든가 악이라는 비타협적이고 절대적인 말보다는 진보적이라든가 반동적이라는 비교의 성질을 가진 말을 사용하여 그 도덕적 판단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 사회나 역사적 표준을 어떤 절대적 기준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그것들의 상호관계에서 규정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게다가 이른바 절대적이고 역사 외적인 진리라고 부르는 것을 검토해보면 이 또한 실제로는 역사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시대 또 어느 곳에 특수한 가치나 이상이 생기는 것은 그 시대 및 장소의 역사적 조건에 의해 설명이 된다. 평등, 자유, 정의, 자연법 같은 가설적으로 절대적인 것의 실제 내용은 시대에 따라 또는 대륙에 따라 다르다. 어느 집단이나 그 역사에 뿌리박은 그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어느 집단이든 이질적이고 부당한 가치의 침입으로부터 몸을 지키고 그것을 부르주아적이고 자본주의적이라든가 비민주적이며 전체주의적이라든가 더 심하게는 비영국적이라든가 비미국적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낙인을 찍는 것이다. 사회와 역사에서 분리된 추상적인 기준이나 가치는 추상적인 개인과 마찬가지로 환상이다. 진정한 역사가는 모든 가치의 역사적 제약성을 인정하는 사람을 말하며 자기의 가치의 초역사적인 객관성을 요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우리가 세워놓은 판단의 기준은 다 역사의 일부이며 역사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인간 행동의 다른 모든 점과 마찬가지이다. 오늘날의 과학, 특히 사회과학은 완전한 독립성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역사의 외부에 있는 어떤 것에 근본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므로 그것으로 다른 모든 과학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다.
역사를 과학에 포함시키려는 주장에 대해서 내가 주장하고자 했던 것을 요약해 보겠다. 과학이라는 말 자체가 지식의 여러 가지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는 여러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역사를 과학에 포함시키려는 사람들보다 역사를 과학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 같아. 역사를 과학으로부터 제외하자는 의논이 자기들의 선택된 집단으로부터 역사가를 추방하고 싶어하는 과학자 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문학의 한 분과로서의 역사상 지위를 지키고 싶어하는 역사가와 철학자 측에서 나왔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이 논의는 인문학과 과학이 옛날부터 구별되어 인문학은 지배계급의 넓은 교양을 나타내고 과학은 이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기술자의 기능을 나타낸다는 편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본다면 인문학이라든가 인문이라는 말 자체가 전통적인 편견의 유물에 지나지 않으며 과학과 역사를 대립시키는 것도 영어 이외의 언어에서는 무의미하다는 사실은 이 편견의 매우 편협한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 역사를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는 주장에 내가 반대하는 것은 이것을 거부하면 이른바 두 문화 사이의 균열을 변호하고 연고화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균열 자체가 영국 사회의 계급적 구조에 입각하는 낡은 편견의 산물이다. 나는 역사가를 지질학자와 떼어놓고 있는 간격이 지질학자를 물리학자와 떼어놓고 있는 간격보다 깊다든가 혹은 다리를 놓기가 더 어렵다고 믿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의 견해로는 그런 균열을 수리하는 방법은 역사가에게 과학의 기초를 가르치거나 과학자에게 역사의 기초를 가르치거나 하는 일은 아니다. 이것은 사고의 혼란 때문에 우리가 들어서게 된 막다른 골목이다. 어쨌든 과학자 자신이 이와 같이 행동하지는 않는다. 식물학의 초급반 강의를 들으라는 권유를 받은 기술자가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내가 제안하려는 구제책은 우리 역사 수준을 높이는 것, 역사를 보다 과학적으로 만들고 역사 연구가들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다. 한때는 이 캠브리지 대학의 교과 과목의 하나인 역사가 고전은 너무 어렵고 과학은 너무 딱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담는 동양자루처럼 생각된 적이 있었다. 이 강연을 통해 내가 전하려고 하는 한 가지 감상은 역사란 고전 연구보다 훨씬 어렵고 과학에 못지않게 딱딱한 학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구제책에는 역사가 자신들이 자기 일에 대해 보다 강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영국의 평론가 스노는 이러한 주제를 다룬 최근의 강연에서 과학자들의 성급한 낙관주의와 그의 이른바 문화적 인텔리의 낮은 목소리와 반사회적 감정을 대조시켰지만 그것은 전곡을 찌르고 있다. 어떤 종류의 역사가들은 문학적 인텔리라는 범주에 속한다. 역사는 과학이 아니라고 말하고 과학은 무엇일 수 없고 무엇이어야 한다든가 또는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한다든가 하고 설명하기에 바빠서 그들은 역사의 연구를 할 시간도 역사의 가능성을 살릴 시간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균열을 메우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과학자나 역사가가 그 목적은 같다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에 요즘 증대되고 있는 과학사와 과학철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과학자, 사회과학자 및 역사가는 모두가 같은 연구의 서로 다른 부문에 속하고 있다. 즉 어느 것이든 인간과 그 환경, 환경에 대한 인간의 작용, 인간에 대한 환경의 작용에 대한 연구인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동일하다. 곧 자기의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이해력과 지배력을 늘리는 것이다. 물론 물리학자, 지질학자, 심리학자, 역사가의 전제나 방법은 세부적으로는 크게 다르다. 나는 또한 역사가 보다 과학적이 되려면 더 충실하게 자연과학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명제를 받아들일 생각은 없다. 그러나 역사가와 물리학자는 설명을 구하는 근본 문제에 있어서나 문제를 제출하고 이에 대답하는 근본 절차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다른 모든 과학자도 그렇지만 역사가도 줄곧 왜 하고 묻는 동물이다. 다음 강연에서는 역사가가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답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과학은 이미 정적인 것, 무시간적인 것을 다루기보다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다루게 되었다. 우리는 개연적이고 부분적인 가설을 엄밀히 검토하여 언제나 앞으로 고쳐야 할 여지가 남는 잠정적 근사치로 만족해야 한다. 이 세계에는 명칭을 제외하고는 보편적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같은 명칭이 주어져 있는 많은 사물도 그 하나하나는 개별적이고 독특한 것이다. 역사가가 참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특수한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것 속에 있는 일반적인 것이다. 역사는 일반화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역사가라면 사실과 해석을 분리할 수 없듯 특수성과 일반성을 구별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의 우위에 놓을 수도 없을 것이다. 과거에 비추어 현재를 배운다는 것은 또한 현재에 비추어 과거를 배우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의 기능은 과거와 현재의 상호관계를 통해 양자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내가 명백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가와 자연과학자의 목적과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역사가는 재판관이 아니다. 더구나 엄격한 재판관은 아니다.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는 노동자나 채무자를 몰아넣는 주인 없는 노예제도이고 역사가는 제도를 만든 개인이 아니라 제도 자체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옳은 말이다. 사실상 우리의 도덕적 판단은 그 자체가 역사의 창조물인 개념적인 틀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도덕적 문제에 관한 오늘날 흔히 보는 국제적 논쟁의 형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둘러싼 청구권 싸움이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유일한 논점은 추상적이고 초역사적인 기준을 세워서 그것이 역사적 행위를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와 역사에서 분리된 추상적인 기준이나 가치는 추상적인 개인과 마찬가지로 환상이다. 진정한 역사가는 모든 가치의 역사적 제약성을 인정하는 사람을 말하며 자기의 가치의 초역사적인 객관성을 요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제안하려는 구제책은 우리 역사 수준을 높이는 것, 역사를 보다 과학적으로 만들고 역사 연구가들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다. 과학자, 사회과학자 및 역사가는 모두가 같은 연구의 서로 다른 부문에 속하고 있다. 즉 어느 것이든 인간과 그 환경, 환경에 대한 인간의 작용, 인간에 대한 환경의 작용에 대한 연구인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동일하다. 곧 자기의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이해력과 지배력을 늘리는 것이다.